이 책 있죠. 황교안 권한대행 우리 국무총리님께서 이렇게 내신 건데, 일단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요. 조금 이 책을 보면 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기 쉽게 잘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빨리 읽을게요. 다음 세대와 함께. 몇 년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일이 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거리에서 마음 놓고 휴대폰 만지며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범죄 검거율 세계 위인 치안이 확보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세계 드물게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 GDP 세계 11위, 수출 세계 8위. 단기간 2년에 IMF를 극복한 나라. 세계 5번째 고속철도 보유국. 과거 식민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OECD에 가입한 나라. LCD 생산 세계 2위.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WB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 5위. 이게 1위로 올라야죠. 앞으로는 철강 제조산업 세계 1위. 세계 건설산업 규모 3위.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 세계 자동차 생산 규모 3위.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 세계 1위. 특허시장 점유율 세계 7위 나라. 세계 주요국 교육체계 평가순위 1위. 학교 정보화 시설 세계 1위. 역대 기능 올림픽에서 최근 연속 5회 종합 우승한 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자기 나라 국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도 드물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IQ가 105를 넘어 세계 1위인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결과 세계 1위. 새마을 운동으로 아시아 많은 나라들의 발전 모델이 된 나라. 세계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 세계 1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빠른 인터넷 속도, 빠른 서비스. 오직 대중교통만으로 어느 도시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AS가 가장 신속한 나라. 블룸버그 선정 세계 혁신국가 1위인 나라. 물론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사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이것이 내가 꿈꾸는 나라다. 문득 어린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이북에서 맨손으로 피난와 고물상을 하시며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셨던 아버지. 43살에 낳은 어린 나를 얻고 시장에서 행상을 하시며 반찬거리라도 마련하여 애쓰셨던 어머니. 학교 끝난 후에 길거리에서 명아주나무를 뜯어와 어머니께 저녁 반찬 만드시라고 갖다 드린 후 구슬치기 딱지치기 했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난 후 대학 입학을 포기하려 했던 나에게 생전 처음 화를 내시며 내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서 공부를 시킬 테니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난다. 나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에 감사하며 살아왔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잠깐만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은 너무 피폐해졌고 계층 사다리는 무너져 버렸다. 만일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고 있다면 현재의 나와 같은 위치에 이르는 일은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불청객으로 우리들 삶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암울해진 미래, 그것도 불편한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나날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생존의 수레바퀴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수많은 이웃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드리지 않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하다. 시작부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냉정하게 바라볼수록 지금의 상황이 절대로 녹록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환자가 수술을 받으려면 먼저 기초 체력부터 회복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증 환자와 같은 상태다. 집값도 세금도 일자리도 저출산 문제도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도 탈원전 문제도 외교 안보도 교육 분야도 모두 정상이 아니다.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이 책의 제목을 초인류 정상국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로 정한 것은 다음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 자리에 앉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초인류가 되기 어렵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인류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국가로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코로나 이전 과거 상태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아니다.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잃어버린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역동성을 되찾아 더욱 도약하는 세계 초인류 정상국가로 우뚝 설 날을 상상하며 달릴 수 있는 희망을 품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는 국민을 위한 기획자로 바로 서야 한다. 국가를 책임지는 리더는 사실상 현재 리더십을 통해 국민들의 미래를 바꾸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겹겹이 쌓인 과거 속 관성과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리더 자신부터 누구보다 새로운 국가 미래상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실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나는 정상국가로의 회복을 크게 두 가지, 국정의 정상화, 가치 정상화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회복을 통해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간략히 적어보고자 한다. 정상국가로의 회복, 국정의 정상화. 우리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상층 상당수는 고용 참사와 자영업 붕괴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가시화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민이 힘들고 특히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은 서민 경제 회복에 맞춰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국정의 정상화에 대하여 서민 경제, 일자리, 기업 활력, 국가 경쟁력, 국민 안전, 외교 안보, 교육의 정상화 순으로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첫째, 서민의 정상화. 서민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서민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바로 즉 집 문제, 부동산 문제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서민이 편안하게 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5년간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부동산 가격 잡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까지 모두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그때마다 집값을 폭등시키고 말았다. 2013년 평균 5억 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20년에는 2배나 뛰어 평균 10억 원을 넘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져 버렸고 벼락 거지, 영끌이라는 신조어마저 생기게 되었다. 서민들과 청년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그 어떤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가 부족할 정도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살기 좋은 주택의 충분한 공급 그리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집값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민간 기업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둘째,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실용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제한 완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서민층,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반값 아파트 공급도 필요하다.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거나 장기 임대해주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의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으로 가능하다. 땅값이 필요 없으니 집값이 반값으로 공급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게 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기 쉬우니 LH공사, SH공사 등이 직접 시공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LH공사, SH공사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 관건이므로 이들의 경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 건설사의 공급 축소, 재정적 부담 등 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이 회복되어야 한다. 살 집이 있고 싼 집이 제공될 수 있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행복한 마이홈 프로젝트라 부르고 싶다. 나아가 국민의 세금 부담도 경감해야 한다. 집을 사려니 취득세가 너무 높아서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가 너무 높아서 팔자니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국민이 정말 많다. 게다가 공시가는 너무 부정확하고 불공정하여 집 한 채 가진 은퇴 어르신들은 공시가에 맞춰 같이 오르는 의료보험도 내기도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다. 가히 세금 폭탄이라 할 만하다. 국가 재정을 멋대로 운영하고 퍼주기로 생색은 냈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 구조가 되었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세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세원이 풍부해지면 저절로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기업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여 성과를 내면 저절로 세원이 풍부해지고 기업이 성과가 높아져 그 결과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선순환이 된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기업 활동을 옥죄고 세금만 올리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기업은 버틸 여력이 없어지고 국민도 덩달아 힘들어진다. 기업이 활기를 살려 세원을 넓히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일자리 정상화. 일자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살리고 최저임금 규제, 근로시간 규제를 개혁하여 중소기업 광고로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먼저 획기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전경련은 2016년에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하면 9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신규 일자리는 2014년 청년 실업자 수의 약 2.44배 규모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 개혁만 해도 엄청난 일자리 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행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50여 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인증규제 법률을 일괄 개정한 일이 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나 시장 진출의 제한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것을 인증규제라 한다. 그중 국제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규제개혁을 한 것이다. 이런 규제개혁을 통해 해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두 개의 법률 개정으로 풀리지 않는 규제를 확 풀기 위해서는 선시행
후 규제의 원칙을 세워야 하며 선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는 관련 당사자가 부담케 하면 된다. 당사자 책임하에 자유로운 기업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규제 관련 행정조직의 개혁도 필요한데 책임행정면책제도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면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적극 행정을 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과감하게 면책하는 것이다. 법을 통한 규제 개선과 동시에 규제 담당 공직자의 창의적 도전적 직무 수행을 장려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동력 시장이 사회 및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몇 가지는 꼭 해결해야 한다. 근로 형태의 유연성은 파트타임 근로, 탄력시간 근무제 등 고용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며 외부화란 파견 근로 하청, 하도급 계약과 같은 간접 고용 형태의 유연성을 말한다. 기능적 유연화도 필요한데 이는 직종의 수에 따른 전환 배치 및 이동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나아가 성과에 따른 임금 지불 등의 임금 유연성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라는 근본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정도는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뜻을 물어 수렴 반영해야 한다. 최저임금 규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다하면 경제와 기업이 견디지 못한다. 문정권 들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 초기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다. 임금 지출이 급속도로 올라가니 기업은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작은 기업은 생존 자체도 위협을 받게 되어 이미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다.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야 한다. 즉시 법과 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숨통을 열어드려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규제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지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최대한이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화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리하게도 한도를 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본적 개선 방향은 제시하지만 각 기업들의 상황에 맞게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기술 신산업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기술 개발성 성과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자녀 양육 등 상황에 따라 좀 더 많은 수입을 얻어야 할 경우에는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일하고 그에 따라 소득을 늘릴 기회를 열어주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근로시간의 한계 그리고 근로시간의 탄력성 부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개선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기업 활력 정상화.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숫자는 전체 기업 수의 99%에 달하는 절대적 상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내비게이션,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탈바꿈시켜 4차 산업 관련 혁신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내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켜 전체 경제 분위기를 향상하고 또한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창업 플랫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 및 인프라 모두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생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파악한 후 정부가 새로운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을 과감히 만들어주고 특정 지역의 클러스터를 이루어 산업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신규 투자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관련된 제반시설과 규제 완화 등을 뒷받침해줘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곳곳에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에 스타트업을 연계시켜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4차 산업 기술로 해결하고 있다. 무인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면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벤처, 창업 경연대회를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까지만 읽어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넷째, 국가 경쟁력 정상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융복합 혁신 특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우리 사회 내 엄청난 변화와 혜택을 안겨주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대한 분류 및 그룹화 방법과 딥러닝 기술이 들어서면서 인간을 능가하는 정보처리 역량으로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한 해법들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앞으로 필요한 데이터 양이 더 엄청나다는 것이다.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어 세계에 있는 모든 차종들이 하나의 IT 기기로 탈바꿈한다든가 모든 주택들이 스마트 하우스로 변화되어 자동 관리 기능들이 추가된다면 데이터 증가 추세는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변화와 눈앞에 들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AI 패러다임 변화 가운데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19위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 1위, 대만 14위, 그리고 일본 15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준비 부재로 인한 혁신 부족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밑그림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 인류 수준의 융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돈, 자본, 사람, 인재, 비즈니스, 산업 등이 결합된 혁신 특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패러다임을 대유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후 한전, 한수원은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16년 약 12조까지 올라갔던 영업이익이 2019년 불과 3년 만에 약 1조 3,500억 원 적자가 기업으로 돌아섰고 현재까지도 예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유연해 보인다. 2019년 말에는 주택용 절전 할인 혜택도 종료되었으며 전기료 추가 인상도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600조 원 원전 시장을 스스로 걷어차 에너지 100년 대계를 날치게 하는 정권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다.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원전보다 더 안전한 발전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엄밀히 말하면 쓰나미 사고였다. 순수한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고
이후 35년간 세계적으로도 원전 중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고집하면서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도무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석유, 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은 원전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전부이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아직 절대 부족하다. 탈원전 후 만약 석유, 가스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는 극심한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린 뉴딜 시대의 에너지 안보 중요성에 비추어서도 탈원전 정책은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는 에너지 문제가 정책과 아집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민안전 정상화. 국민안정의 정상화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감염병 코로나가19가 국민의 건강을 극심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 20일이다.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는 잡히지 않고 있다. 2021년 5월 20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13만 4,117명, 사망자는 1,916명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것도 지지부진하여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과 의료진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 덕분에 방역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었으나 방심한 정부가 제때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코로나 확산 초장기부터 전문가들이 정부의 백신 계약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늦장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명과 건강 문제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재개를 막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대형 산불,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 2017년 2월 국민안전처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2015년 3,582명, 2016년 3,944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등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정권이 들어서자 2018년 31,111명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권은 멀쩡한 국민안전처를 없애버렸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안전이 나라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여섯째, 외교 안보 정상화. 외교 안보의 정상화도 너무나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국제적 외톨이가 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선진 외교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미, 북 정상회담을 중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을 대변하는 데 외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하노이 미, 북 협상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 막말이 한도를 넘었는데도 김정은을 두둔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핵심인 동맹 전략보다 한중 협력이 동북아 평화의 축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완전한 복원이며 주변 국가의 다자 외교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 2020년 8월 쿼드가 출범했다.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을 통합한 국제기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참여하지 않았고 지금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근 퀄드 플러스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 안보 외교를 위해서도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들이 외교 역량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다. 대북 정책도 회복되어야 한다. 끝없는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라 한반도 진짜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계속 핵실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다양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남북대화는 끈기 있게 지속 추진해 나아가되 북한 국제화, 시장화 프로젝트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통일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무단 파괴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고 잘못된
남북 군사협정부터 확실히 고쳐나가되 인도적 지원 등 남북 대화는 이어감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외교는 우리의 국익과 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안보는 우리 혼자 지키기 쉽지 않고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외교가 소홀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일곱째, 교육 정상화. 교육이 바로 되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많지만 또한 가장 바꾸기 힘든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그러나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 먼저 조국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은 불공정 불의의 입시 비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이다. 이는 게임의 공정한 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학부모,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일 터인데 사교육 스타 강사를 따라가는 수험생들의 니즈를 공교육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공교육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거친 탁월한 분들이다. 교사들에 대한 획기적 처우 개선과 수업 외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형 마이스터고의 기능적 강화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역량을 키워 대학 진학에 이의 다양한 진로를 마련하고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동시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학벌주의 또한 자연스럽게 타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기식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 모색이 가능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지원금은 줄어들어 학생들에게 꿈과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단순히 외부 강사만을 초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학생도 직접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미니 인턴제 등 다양한 양질의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선진국에서는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열풍 등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라는 장기간의 하향 평준화와 교육 통제 정책으로 우수 인재 양성이 부족하다. 인공지능 AI, 블록체인 등 첨단 분야 인재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앞서 나갈 수 없다. 또한 더 어린 학생, 유아들을 위해서는 종일학교, 종일보육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국가가 전주기 교육, 보육을 책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폐지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바뀌지 않으니 교육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정의 정상화 방안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이 가치의 정상화이다. 다른 것은 이제 가치의 정상화부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책을 사서 좀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일단은 서점에 이렇게 파니까요. 꼭 사서 한 번은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같이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있어요. 여성의 고민, 인구위기 문제의 핵심은 삶의 질 향상. 이렇게 K인구 이노베이션의 핵심은 공동체와 자유. 한미동맹의 미래, 파리 기후 협약, 변화와 협약, 제로 플라스틱으로. 제로 플라스틱은 좀 어렵죠? 좀 줄일 수는 있어요. 과거의 망령에 묶인 한일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아요. 황 대표님께서 인간의 존엄성들과 청년들에게 중요한 공정사회, LH 사건으로 몰락한 공정과 정의,
초인력 커버넌스 시스템. 정부개혁 혁신의 시작은 스피드. 정부의 시대착오적 규제, 만능주의 탈피, AI, 윤리 헌장의 헌법 명문화, 디지털 정부의 첫 출발점과 K 디지털 거버넌스 위한 중구난방 정부 부처 통폐합, 리더들을 위한 AI 리터러시 컨퍼런스 의무화,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강화와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 요거하고 있으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미랄에서 도서출판 미랄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비오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제가 다 읽어드리면 이걸로 또 볼 것 같아서 꼭 봐야 돼요. 이거는 선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